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다 목요 특강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가장 반응을 먼저 보이는 곳이 이 가슴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막 가슴이 콱 막히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왜 그러세요? 또 뭐가 있나요? 네. 아니 진짜 우리의 심장이라고 봐야겠죠. 이 맞아요. 가슴이 참 민감하고 예민한 기관이 아닌가 싶네요.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장기는 없겠지만 심장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예, 바로 심장의 건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울산대 의대 심장내과의 박승경 교수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일찍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마음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게 환자들의 심장을 치료하시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환자들의 마음도 많이 좀 헤아리셔야 되겠어요. 네. 네. 심장하고 마음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심장 수술과 시술이 좀 다른 거죠, 박사님? 다르죠. 예. 심장 수술은 우선 우리가 이렇게 흉부를 열고 심장의 어떤 질환을 교정하는 거고, 시술은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피하고 사실은 우리가 혈관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대동맥, 여기 대퇴동맥이라든지 요 팔동맥을 이용해서 어떤 간단한 어떤 그 스텐트라고 하죠. 그런 걸 가지고 혈관을 교정하는 그런 것이 이제 시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걸 도입하셔서 많은 환자들의 또 건강을 지켜주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스텐트라고 하는 스텐트 시술, 요즘은 스텐트 이게 전에는 이제 그물망 우리가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 도입된 지는 한 30년쯤 됩니다. 전체 기간으로 하면 그때 이제 스텐트 시술이 많이 우리 심장 질환 치료에 보편화가 되면서 이제 정말 문제는 그동안에 수술로 해결했던 그런 환자분들을 저희가 수술하지 않고 이런 작은 도구를 이용해서 스텐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시술로 해결하는 그런 이제 일련의 작업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심장 혈관 질환으로 말하면 혈관의 병이 심한 분들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물망으로 스텐트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판막이 좁아지는 이런 판막 질환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판막을 또 스텐트로 대치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여튼 피하는 쪽으로 그렇게 치료 방법이 많이 발전하고 있죠. 언젠가 의학 드라마를 통해서 이 시술하고 뭐 수술하는 장면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보다 시술이 간단해 보이지만 또 의사 입장에서는 시술이 더 긴장되고 더 예민한 작업이고 뭐 시술실 안에 오래 있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하는 작업은 시술도 사실은 수술방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제 장치나 그런 거는 환자분들도 다 아주 깨끗한 소독된 상태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질환이 어떠냐에 따라서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얼만큼 걸리고 우리가 얼만큼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시술을 하는 의사도 긴장되지만 환자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내 생명과 직결되는 건데 기억에 남는 환자도 많으시죠? 있죠. 이제 저희가 하는 작업이 그동안에 해왔던 작업이 뭐 외과 선생님하고는 많이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수술하는 분들을 이제 우리가 수술하지 않고 해결하는데 처음 어떤 시술을 환자분한테 한다는 거는 정말 환자분들이 절대적으로 믿어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할 수 없죠. 그게 이제 뭐 경험도 쌓이고 그래야지 좋은 효과를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심장이란 장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또 평소에 심장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강의 제목이 그래서 최고의 장수비법 심장을 지켜랍니다. 심장을 지키시려면 열심히 강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듣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작년에 그 통계를 보면 저희가 이미 평균 기대 수명이 거의 80세가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에. 그리고 실제로 그 지난 20년 동안 기대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한 60세에서 80세까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에 기대 수명이 제일 많이 늘어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저희가 요즘 들어서는 이제 100세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통계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100세가 넘으신 분들이 10,000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제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그 이제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1년에 한 2개월씩 우리가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2050년 정도 되면은 저희가 한 120살 정도는 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장수 시대에 접어든 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사람들이 살면 얼만큼 오래 살까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걸리는 게 우리 성경이었는데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분들의 그 수명을 보면 거의 900세가 넘으세요. 930세. 상상할 수 없죠. 아담. 그리고 제일 오래 사신 분이 무드셀라라고 해서 우리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 뭐 하느님 그 이야기 우리 스토리는 아는데 노아의 방주에 피신했던 노아가 950세를 살았답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제 저도 종교적인 해석이 아니고도 우리가 노아의 그 홍수라는 하느님의 인간 심판이 있고 나서부터 인간은 100세를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참 설명하기가 어렵지만은 하여튼 그 노아의 홍수, 큰 홍수를 통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많이 정말 안 좋아지지 않았느냐, 아직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그럼 얼마큼 사람들이 오래 살고 있겠느냐, 이제 기록에 남은 분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130세, 뭐 올해는 169세, 나라는 뭐 러시아, 미국 다 분포되어 있고요. 제일 많이 사신 분이 저도 이제 기록에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다고 그러는데 257세를 살았답니다. 중국 분이신데 저도 믿기 조금 어렵긴 한데 이분은 이제 주로 생활하는 게 대신 이제 산에서 태어나서 뭐 이제 무술도 하고 뭐 이런 육체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이분이 남긴 말이 사실은 우리가 얼만큼 오래 사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마음은 정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조용하게 가지고 거북이처럼 여유롭고 비둘기처럼 기운차게 움직여서 개처럼 자는 것이 내 장수 비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때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건강 수명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80세를 살지만 얼만큼 건강하게 정말 자식들한테 이렇게 부담 안 주고 우리가 즐기면서 생활을 살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우리가 건강 수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개 건강 수명은 저희 나라 통계도 기대 수명은 한 80세까지 살지만 건강 수명은 한 71세, 72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목표로 해야 되는 거는 얼만큼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얼만큼 오래 사느냐,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본의 기대 수명이 83세입니다. 아주 뭐 오래 살죠, 일본이.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을 동남아에서도 일본이 제일 오래 사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뭐 생선도 많이 먹고 소식하고 이런 어떤 생활 습관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저희가 보면은 81세 정도 되면요 독일이나 미국보다도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기간에 많이, 사실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저희 우리나라 전 국민성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건강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리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받아들여져서 많은 분들이 사실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이게 좋아지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는 데를 이제 우리 장수 지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오래 사는 분들이 모여 있는 데를 찾아봤더니 몇 가지 속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고산지대입니다. 대개 해발이 2,500에서 5,000이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죠? 높은 산에 사시는데 1년 내내 날씨도 좋아야 되고 거의 뭐 우리 사는 동안에 불가능하죠. 그다음에 주로 목축업을 하면서 하루 2끼 정도 아주 소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뭐 이제 우리가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과일, 야채 뭐 이런 걸로 이제
끼니를 이제 이어가는 건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현대 살면서 도시에 살면서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이분들의 그 속성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보면 아주 낙천적인 삶을 갖자. 그다음에 아주 적게 먹어야 된다는 거는 적게 드셔야 된다는 건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육체가 건강한 동안에는 끊임없이 움직이자, 일하자. 뭐 은퇴 이런 거 준비하실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고, 여기 이 말도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게 또 하여튼 우리가 움직이자, 운동하자 이런 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이 사실 우리를 다스리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좋은 습관을 얼만큼 그죠 가지고 지내느냐가 우리가 얼만큼 양질의 건강 수명을 누릴 수 있느냐의 기본이라고 보겠습니다. 사망 원인을 보면 2010년도 사망 원인 통계를 보시면 아직도 저희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혈관 질환이죠.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심장 질환이 우리나라도 사망률 3위, 그리고 실제로 불합판한 미국에서는 아직도 사망률 1위가 심장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우리가 심장이 이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심장병 정말 돌연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장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심장은 이게 근육 덩어리입니다. 그 크기로 말하면 우리 요 딱 주먹 크기 정도, 무게로 말하면 한 300g 정도. 그래서 근육이에요. 그래서 심장의 주 작용은 이게 피를 펌프질해서 피를 이렇게 내보내주는, 전신으로 팔, 다리, 뇌 할 거 없이 뿜어주는 펌프 작용인데, 근육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육을 먹여 살리는 그런 혈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심장 근육 덩어리가 어떤 이렇게 하얀 혈관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왼쪽에 굵은 거 2개, 오른쪽에 하나, 그래서 3가닥의 그 혈관이 있어요. 심장 혈관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뒤집어 보면 임금님 관같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관상동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그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시면 여러 가지 방으로 되어 있어요. 4개 방으로 되어 있는데 좌측 우측이 나뉘어 있고, 아래쪽에서 받아들이는 게 이제 심실, 심방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좌우측은 전신에서 이제 다 산소도 뺏기고 그런 피들이 와서 폐로 가는, 그런 우측 심장에 폐로 가서 폐에서 다시 산소를 받아들여서 피가 이제 새롭게 영양분도 받아들이고 그러면 왼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좌심실 쪽인데, 그래서 이런 심장을 전신으로 이렇게 돌게 해주는 펌프 작용이 심장의 가장 중요한 작용이고, 그런 피를 한쪽 방향으로 가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에 판막이 같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게 판막은 피가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이렇게 열어주고 닫히고 열어주고 닫히고, 그런 이제 밸브 역할을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심장은 우리가 이제 뇌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뇌가 교통사고가 나서 뇌가 죽어도 심장은 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심장에는 자가 발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1분에 한 60번에서 100번 정도 띄워주는 자가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심장은 뜁니다. 그러면 이제 발전소가 있으면 그 전기를 받아주는 전기줄도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전도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발전기나 전도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부정맥이나 빈맥, 빨라지거나 아주 느려지거나 이런 어떤 부정맥의 이제 병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영상인데 잠깐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흉곽 안에 주먹 크기만큼 근육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그 혈류 시스템이 심장의 근육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펌프다. 그래서 실제로 그 펌프 작용을 한번 보시면, 네, 그래서 우리 심장은 주먹 크기만한 게 펌프 작용을 해서 피를 전신으로 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맥박 잡으시잖아요. 툭툭하고 맥박이 뛰는 거가 결국은 심장에서 피를 쿵쿵 이렇게 쏴주는 펌프질 해주는 것이
바깥에서 느껴지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팔, 다리 할 거 없이 머리에도, 그러니까 심장이 죽으면 뭐 뇌도 같이, 그죠? 피 공급을 못 받으니까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심장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금 심장의 구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심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목에 살리는 혈관 시스템이 있고 전도 시스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장 근육에 병이 생기는 경우는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후성 심근증, 그래서 그건 이제 일종의 선천성 심장 질환인데, 여러분들 뭐 젊은 운동 선수들이 갑자기 뭐 운동하다가 돌아가시게 된다든지, 마라소너가 뛰다가 돌아가시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대개 지금 말씀드린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있는 비후성 심근증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 경우는 심장 근육이 좀 이렇게 얇아지는 그런 병들 수 있어요. 그 이제 심근 확장증,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피를 잘 못 짜주니까 심부전증 이런 걸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고,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심장 혈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심장 혈관에 오는 그런 질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에 오는 가장 중요한 병 중에 하나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죽음에 이르는 거를 우리가 돌연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는 이유 중에 거의 80~90%가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장 혈관 질환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그럼 도대체 뭐냐? 심장 이런 협심증, 심근경색증의 원인은 동맥경화증이에요. 관상동맥에 오는 동맥경화증인데, 그럼 동맥경화증이 뭐냐? 여러분들 늘 동맥경화증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동맥경화증은 우리 몸 어디도 올 수 있는, 그죠? 전신질환 중에 하나예요. 혈관이 있으면 혈관은 늙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맥경화증은 그냥 늙는 현상이다, 우리가 노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동맥경화증이라는 거는 정상혈관에, 자, 제가 이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상혈관을 이렇게 잘라놓은 경우예요. 보면은 혈관도 여러 가지 층으로 이루어졌는데, 제일 안쪽에 있는 혈관 내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 혈관을 이렇게 딱 열려 있게 유지해주는, 기능적으로 이렇게 열려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혈관 내막에 이제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고, 이제 남자분들 우리 흡연 많이 하잖아요. 혈압 높죠, 혈압 올라가죠. 여러 가지 동물들 막 우리가 마시잖아요, 담배에서.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상처를 받으면, 그러면 안에 이물질이 끼기 시작해서 점점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혈관 내막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노화 현상일 수도 있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조금씩 이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범이 상처를 받아서 혈관 내막이 다치면 그 다음에 찌꺼기가 축적되는 거의 주범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침착이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점점 이렇게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피를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혈관이 좁아지니까 충분하게 혈류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게 이제 우리 협심 상태인데, 어느 순간에는, 자 보세요, 많이 좁아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제 죽상반 이렇게 표현해요.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모여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툭 터져요, 혈관 내에서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손이나 어디 이렇게 다치면은 이렇게 지혈이 되지 않습니까? 피떡이 생기는데, 그 피떡은 혈관 내에서도 똑같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툭 터지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피떡이 가서 콱 혈관을 막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증의 차이는 똑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혈관 내에 동맥경화증이 진행이 돼서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죽상반이 터져서, 우리가 파열 이렇게 표현하는데, 터져서 이렇게 피떡이 가서 꽉 막는, 혈전이 혈관을 100% 막아서 혈류 공급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장 근육이 어떻게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심근괴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상황이 이제 심근경색증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순간은 우리가 10분 중에 4분이
돌아가세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병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응급실에 오시는 분은 10분 중에 6분이 오시는 거나 마찬가지세요. 그중에 또 이제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러니까 협심증, 심근경색증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혈관이 심장은 흉곽 내에 혈관을 단면을 이렇게 한번 보면 혈류가 가는데 똑같은 현상이죠. 이 콜레스테롤 쌓여서 어느 순간에 혈류를 방해하게 되고 피떡이 생기면 완전히 혈관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동맥경화증이라는 게 병이냐 이런 질문을 한번 제가 가져보면 여러분들이 동맥경화증에 대해서 많이 관심 많으시잖아요. 근데 동맥경화증은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노화 현상이고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혈관이나 이런 것, 혈관이 예를 들어서 적당한 혈류량을 보내줄 때까지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요즘 이제 우리가 뭐 진단 도구도 많아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혈관 바깥에서 볼 수 있는 CT를 찍는다든지 그래서 혈관이 뭐 30% 40% 좁아졌어요. 좁아진 것 자체가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검사를 또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게 많이 좁아져서 정말 그 혈관의 혈류가 떨어지면 그래서 이제 심장 근육에 빈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병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인 현상인데 많이 좋아져서 혈류가 충분히 가지 않게 되는 상태, 그걸 우리가 이제 병 상태,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증은 전 말씀드렸지만 전신에 오는 전신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거 심장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생기면 지금 협심증, 심근경색증을 만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뇌로 가는 혈관, 이쪽 경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심하게 막히면 뇌졸중이 생기는 거죠. 뭐 그죠? 그리고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예를 들어서 우리 버거스 디지털 해가지고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이 혈관이 막 좁아져요. 두꺼워지고 막 그러면.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다리도 절단해야 되고 그러는데 혈관이 좁아지는 게 다리의 혈관이 좁아지면 그것도 동맥경화 다리 그죠? 그래서 질환이라는 형태는 동맥경화증이 진행이 돼서 그 혈관이 피를 주고 있는 장기가 빈혈이 되는 경우 그죠? 충분한 혈류 공급이 안 되면 그게 이제 그때부터 질환이에요. 그래서 저는 동맥경화증은 우리가 20세 때부터 시작합니다. 다 성장이 멈추면 혈관은 늙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얼만큼 병을 만들고 안 만들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병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병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 이유를 이제 우리 조금씩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협심증, 심근경색증은 그림이 또 어느 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근경색증이 더 어떻게 보면 돌연사 갑자기 죽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죠? 협심증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죽상반이라는 것이 터진다라는 개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피떡,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는다. 그게 이제 심근경색증이에요. 그러면 이제 협심증의 경우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증상에 대한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심장에 빈혈이 생기면 아파요. 흉통.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흉통 이렇게 표현해 드리죠. 가슴이 아픈데 그 아픈 거를 느끼는 양상은 많이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환자분들 와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이 아주 쓰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이렇게 무거운 것을 올려놓은 것 같이 이렇게 진 누르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프지 않은데 그냥 숨이 차게 느끼시는 수도 있고 그죠? 증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 협심 증상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협심증이라는 거는 혈관이 일부 많이 좋아져서 혈류 공급이 충분히 안 되니까 심장이 혈류 공급이 늘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예요. 이게 제일 아주 대표적인 예가 우리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운동을 한다, 계단을 올라간다 이럴 때 심장에 부담이 많아지면 심장 근육에 피를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좁아져 있으면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개 증상은 2, 3층 층계를 올라가는데 갑자기 흉통이 아프더라.
됐죠? 근데 그 아픈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아픈 거예요. 그 아픈 통증의 그 특징은 두려워요. 환자분들이 되게 야, 나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라는 어떤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심한 통증이 생겨요. 되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라지냐면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층계를 올라가다가 등산을 하다가 잠깐 쉬면 아픈 게 싹 가라앉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아주 간단하지만. 그래서 협심증은 환자분들 누구도 자가 테스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층계를 갑자기 산을 막 이렇게 좀 올라가본다든지 그랬을 때 내가 얼만큼 그걸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개 흉통이 생기는 게 2, 3분을 넘지 않아요. 그 고통스러운 흉통이. 그런데 심근경색증은 어떻겠어요? 심근경색증은 말씀드렸듯이 혈관이 완전히 막히잖아요. 그냥 뭐 20분, 30분이고 완전히 혈류가 안 가는 거니까 그런 정말 죽을 것 같은 흉통이 계속하는 거예요. 20분, 30분 막 혈압도 떨어지고 식은땀도 나고 그러죠. 할 수가 없어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냥 119에다 전화하기도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 아주 극적인 상황인데 그렇게 다른 거예요. 협심증하고 우리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면 아프다. 그런데 그게 주로 압박감, 진 누르는 느낌, 그다음에 뭐 고춧가루 뿌리는 이런 것들인데 제일 중요한 건요. 무섭고 두렵습니다. 아주 굉장히 그래서 뭐 저희는 연령도 맞아야 되지만 환자분들이 와서 요 가슴이 뭐 따끔따끔해요. 뭐 이런 거는 이건 뭐 일견 이건 심장병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협심증으로 오는 흉통은 굉장히 무섭고 두렵다. 운동 시에 생기고 쉬면 가라앉는다. 대개는 아주 짧은 기간 2, 3분 동안에 생긴다. 그래서 진단은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증상을 잘 이해하고 있으시면 진단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아주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갑자기 운동 안 하다가 지하철 계단을 막 올라가다가 흉통이 생겼다. 아유, 겁나는데 병원에 한번 가서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그런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이 우리가 협심증을 진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전도 안 해보신 분들 없죠, 그죠? 심전도 이렇게 찍어서 심전도라는 게 아까 우리 심장에는 자가발전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가 흘러요, 다른 데하고 다르게. 그래서 전기가 흘러서 그 전기의 흐름을 우리가 바깥에서 쉽게 이렇게 받아낼 수 있죠. 그래서 협심증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협심증을 진단하는 거는 거의 어렵죠. 이 심전도 하나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안정되고 있을 때 협심증 안 생기잖아요. 움직일 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심전도 하나 가지고 협심증을 진단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느냐? 심장에 스트레스를 주면 되잖아요. 그죠?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 부하 검사라는 게 이제 그래서 생긴 겁니다. 이 심전도를 달아놓고 운동을 막 시켜서 환자분을 그래서 심장이 막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혈류 공급이 얼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 만약에 그게 협심 상태가 되면 협심증에 그죠? 협심증 상태가 심전도에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간단하지만 제일 중요한 진단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검사가 많지만 저는 딱 하나 제일 중요한 검사 뭐 들라 하면은 운동 부하 검사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자가 테스트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는 심장에 막 그렇게 스트레스를 줘서 혈류량을 막 늘렸을 때 심전도로 보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핵의학 검사를 통해서 심장 근육의 이미지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근육을 직접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어느 부위에 협심증이 생기느냐를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우리 핵의학 검사 이런 거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병이 이제 심하고 경증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는 관상동맥 조영술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혈관에 있는 병이기 때문에 혈관을 직접 찍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 방법이 우리가 요 대퇴동맥이라 해서 다리동맥을 쓸 수도 있고 요 팔동맥을 쓸 수도 있어요. 요골동맥이라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장에서 펌프를 하면 전신으로 피가 나가잖아요. 그죠? 거꾸로 다시 생각해 보면 대퇴동맥이고 팔동맥이고 거꾸로 우리가 줄을 집어넣으면 심장에 다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가느다란 이런 관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직접 사진을 찍으면 병이 어디 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일견 아실 수 있죠? 이 까만 게 우리가 이제 조영제를 넣어서 혈관을 이렇게 보게 하면 좁아져 있는 데는 이렇게 자르고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좁아져 있구나. 좁아져 있으면 어느 정도 좁아져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까만 게 혈관이라고 보면 뭐 이렇게 찍어 보면 여기도 좁아져 있고 여기도 좁아져 있고 뭐 막 그죠? 그래서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거는 결국 혈관을 찍어서 어느 부위가 얼만큼 좁아져 있느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환자분한테 정확한 그죠? 치료 방법이 어떤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거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협심증 심근경색증의 진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그냥 편하게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그러면은 계단을 많이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세요. 한 2층, 3층 후두둑 힘들어도 그러면 내가 자각 증상이 어떻게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구체적인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실은 치료라는 게 약물 치료 여기 보시면 우리 스텐트 처음에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좁아진 혈관을 그냥 열어준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관동맥 우회로술 수술적인 방법은 어떤 거냐면 혈관이 일부 좁아져 있으니까 그 혈관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다른 동맥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동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흉동맥 이 팔에 있는 동맥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다리에 있는 정맥을 썼어요. 그래서 이 수술하신 분들 보면 다리에 이렇게 길게 칼자국도 나 있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맥을 잘 안 쓰고 동맥을 이용해서 막힌 부위를 우회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열구하는 수술이죠. 자, 그런데 협심증 심근경색증이라는 게 관상 동맥에 오는 동맥경화증이라고 그죠? 우리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전신적으로 오는 병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전신 질환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약물 치료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동맥경화증을 둔화시킬 수 있는 그죠? 병까지 진행하지 않게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떻게 있겠느냐? 우선은 여러 가지 이런 동맥경화증을 빨리 진행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습관들에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흡연이라고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위험인자들이 있어요. 남자분들이 여자분에 비해서 이런 심장병 생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제 막 아이도 낳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 호르몬이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어느 나이까지는. 그래서 이제 폐경이 지나면 거의 똑같아집니다. 남자, 여자. 그때는 이제 휴먼 똑같은 이제 그래서 병의 빈도가 똑같아지는데 고칠 수 없는 그런 인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력, 그러니까 심장병이 많은 어머니 아버지가 다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생길 수 확률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외에는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약물 치료 외에 약물 치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습관을 어떻게 교정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인자를 우리가 얼만큼 잘 조절하고 지내느냐 사실은 저는 그게 더 중요한 우리가 국소적으로 뭐 망을 넣어서 좁은 걸 넓혀주고 수술을 하고 이런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죠. 어느 시점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동맥경화증이 빨리 진행하는 거를 그저 둔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위험인자들 그런 것들을 얼마큼 잘 조절하느냐 이게 사실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치료 시술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혈류가 충분하게 가지 않는데 저희가 이제 내과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요즘 들어서 치료 방법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죠. 여러분들 스텐 시술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 올리면 자 혈관이 막혀 있는 거는 좁아져 있는 데다가 아주 간단해요. 혈관이 이렇게 병이 있어서 좁아져 있으면 병이죠. 그러면은 가느다란 풍선에다가 스텐트라고 하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조그마한 철 조각인데 여러분들 그 볼펜 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거를 풍선에다 이렇게 걸어서 이 병변이 있는 데 갖다가 이렇게 해서 부풀려 주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죠. 저희가 하는 게 사실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작은 부위에 가서 이렇게 스텐을 넓혀주면 좁아져 있는 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그 스텐트 시술을 요즘은
그 약물 스텐트라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냥 스텐트만 넣었어요. 그 그물망만 넣었더니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넣었는데도 또 좁아져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런 조직들이 자라나오지 않게 작은 약물을 또 코팅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약물 코팅 스텐이 지금 우리 치료하는 거에 대세인데, 그러면 그 약재들은 여러분들 조직을 자라는 걸 막아주는 거,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뭐 어떤 암의 치료 약재들 이런 것들을 거기다 살짝 묻히면 그러면 이제 그 조직이 자라나오는 거를 좀 이렇게 억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약물 코팅 그물망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 재협착률을 한 3% 정도밖에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전에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은 풍선으로 이렇게 열어줬거든요. 풍선으로 꽉 밀어서 열어줬을 때는 한 40% 다시 좁아졌어요. 10명 중에 4명은 다 다시 좁아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00명 중에 3분 정도만 다시 좁아져요. 그래서 그 치료 방법이나 이런 변화가 뭐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관동맥 우회로술이라는 것은 이것도 동영상인데 이렇게 좁아져 있는 혈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맥 혈관들을 우리가 걷어서 그 대동맥에서부터 피가 대동맥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들어가거든요. 심장 근육으로 대동맥에서 심장 근육으로 병변을 이렇게 바이패스해서 우회로 해서 갖다 이렇게 혈관을 붙여주는 작업입니다. 물론 수술은 우리가 이렇게 흉곽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사진 보면 절대로 수술하고 싶은 생각 없으실 거예요. 이게 막 그렇죠? 열고 거기다 갖다 혈관 붙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해왔던 게 수술이 굉장히 우리 표준 치료죠. 어떤 질환에 관해서. 근데 과연 이 치료를 꼭 수술해야 되겠느냐, 우리 스텐트 시술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한 20년 동안 노력해온 게 그런 거였어요. 어떤, 뭐, 다는 아니지만 어떤 특수 질환들을 우리가 수술하지 않고 스텐트 시술,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를 먼저 치료에 우리 보편화되면서 수술을 그 하나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좌관동맥 주관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심장 혈관이 왼쪽에 큰 혈관이 2개가 있는데 두 혈관이 갈라지기 전에 그 혈관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큰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좌관동맥 목부위라서 주관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거기에 이렇게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막히면 굉장히 많은 심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수술 이렇게 딱 돼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해온 작업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술하지 않고 이게 딱 목 부위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이게 바로 그물망입니다. 그물망을 가지고 그 좌관동맥 주관부라 목 부위에 있는 병변을 효과적으로 넓혀줘서 그러니까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개발하는 게, 그래서 그게 뭐 개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의사분들도 설득해야 되고 환자분이 또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정말로 그 효과가 인정이 되기까지 거의 한 20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외과 선생님들이 눈도 안 맞췄어요. 그래서 뭐야 뭐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조금 이제 봐주시는 편이에요. 그래 뭐 그 정도는 그냥 그물망으로 해도 되지 않겠어.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의 변화가 생기고 여러분들 그 진료의 변화가 생기는데 2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작업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동맥경화증이 우리 그 심장 혈관 질환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동맥경화증을 정말 예방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도. 그럼 우리가 이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 120살까지 못 살잖아요. 930살을 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제 결국은 혈관이 늙어가는 노화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대신 누구나 다 생겨요, 공평하게. 그런데 누구는 병이 생기고 병이 안 생기잖아요. 병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하게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그죠? 혈류가 충분히 못 가게 이렇게 심하게 생기면 병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실 병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현상이다. 동맥경화증을 완전하게 예방하는 거는 할 수 없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최선이냐? 말씀드린 대로 나쁜 생활 습관, 뭐 어떻게 나쁘고 좋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이런 동맥경화증을
빨리 진행시키는 그런 위험 인자들. 전 그래서 몇 가지 정말 흡연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흡연만큼 흡연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크게 담배를 피면 한 번에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독극물이 독소가 4,000가지가 넘는다래요. 네, 저도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중에 제일 나쁜 것들만 골라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니코틴, 타르, 뭐 그다음에 이게 산소 흡입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산소증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암도 만들죠. 우리 동맥경화줄도 촉진시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이 담배를 끊어도 심장병에서 자유스러워지려면 거의 3년에서 5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독이 몸에 꽉 이렇게 재 있어서. 우선 흡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흡연의 제일 나쁜 독성, 우리가 정말 한 번 호흡하는데 4,000가지 이상의 독극물이 우리가 흡입이 된다니까 얼마나 나쁜 건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3가지를 들으면 하나가 여러분 담배 필 때 하는 게 니코틴입니다. 그죠? 니코틴. 니코틴 이렇게 이야기하는 니코틴은 사실은 우리는 이 정신적인 중독이 더 강해요. 우리가 담배를 한번 쫙 피면은 마음이 싹 편해지고 뭐 일에 집중이 잘 되고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효과가 사실은 니코틴입니다. 그래서 니코틴은 우리 몸의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그런 어떤 일종의 중독이죠, 뭐 그죠? 담배를 통해서 뭐 안정을 찾으니까 그런 수도. 그 다음이 우리가 이제 담배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성분이 타르예요. 그래서 이 타르라는 거가 여러분들 침착이 되면 우리가 이제 수술방에 담배 흡연 많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수술방에 들어가 보면요. 담배 안 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폐가 아주 전부 새까맣게 침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침착돼 있는 타르가 조직에 자꾸 축적이 되면 아시죠? 암하고 관련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흡연을 통해서 제일 많이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게 폐암이지 않습니까? 그죠? 폐로 우리가 담배. 그 다음에 관련되지 않은 암이 없어요. 후두암, 이쪽에 연기가 왔다 갔다 해요. 후두암, 식도암, 그 다음에 웬만한 대장암, 방광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흡연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빈도로 따지면 한 3배 내지 4배 더 이렇게 높은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 심장이랑 구체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성분은 일산화탄소라고. 일산화탄소. 여러분들 한동안 우리가 연탄 떼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연탄 중독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때는 그게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인데, 우리는 담배를 피시면 일산화탄소를 쭉쭉 이렇게 흡입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실제로 심장에 이런 일산화탄소가 흡입이 되면 어떻게 돼? 저산소증이 생겨요. 그죠? 똑같은 피가 가도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그 스트레스가 커지면 동맥경화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관 맨 안에 있는 내막이 손상을 받고 동맥경화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우리가 추울 때 심장병, 협심증, 심근경색증 빈도 조금 올라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특히 이런 스트레스에 의해서 혈관이 수축을 해요. 정상적으로 있는 혈관들도 기능적으로 경련을 일으키고 이런 조금 특이한 협심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리면 젊으신 분이에요. 한 40대 남자, 아주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도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실제로 혈관 촬영을 해보면 혈관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협심증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변이형 협심증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아주 크게 관여하는 게 담배입니다. 그 성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거라고 이렇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저산소증이 혈관에 경련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배는 또 하나 사회적인 문제 많이 있죠. 요즘은 우리 흡연구역 많이 늘어났지만 제일 그죠, 작은 공간이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죠? 하나 예를 들어 올리면 남편분만 50년 동안 계속 담배를 폈어요. 근데 폐암이 생긴 거는 사모님, 아주머니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접 흡연에 오래 노출이 되면 그런 경우도 폐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한 3, 4배, 서너 배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같은 대가족이 있으면 아이들도 있잖아요. 아이들의 호흡기 질환도 더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담배 흡연이라는 거를 저는 아주 제일 그 고쳐야 될 나쁜 습관 중에 하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담배는 저는 정말 딱 하나 이야기하라면 담배가 제일 안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콜레스테롤은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게 됐잖아요. 그죠?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죠?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과다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지금같이 동맥경화증, 혈관 벽에 가서 이렇게 자꾸 침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방법은 우리가 약물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적당량의 운동을 날마다 유지하시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막 약간의 술인데 이게 참 위험한 그죠? 술 적당량의 술이 우리 또 이걸 우리 좋은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변화를 만들 수가 있는데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이제 많이 우리 술 습관이 변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당량 정말 한두 잔에 위스키 와인 할 거 없이 적당량의 그것은 우리 동맥경화증에 사실은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신 이건 잘 이제 조절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콜레스테롤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콜레스테롤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고 이제 요즘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운반한 사실은 이게 단백질이에요. 이게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운반책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는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콜레스테롤 그죠? 운반하는 거고 이거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건데 요즘은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환자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제 LDL 레벨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제가 또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데 LDL은 몸의 어느 부위에 있는 흡수되는 콜레스테롤을 운반해서 혈관에다 갖다 축적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동맥경화증을 막 만드는 거죠.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들어서 간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해를 시켜서 콜레스테롤의 전체 양을 떨어뜨려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고 이거는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치료 기준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얼만큼 떨어뜨리느냐 그죠? 협심증 심근경색 병이 있으셨던 분들은 대개 저희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100mg/%이라서 100mg 이하 70mg 더 심한 경우에는 어떤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70mg 이하 이렇게까지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기준이 사실은 우리가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이제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요즘은 웬만큼 우리가 이제 먹는 식이나 이런 걸로도 조절할 수 있지만 약들이 좋아졌어요. 그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이 물론 조금의 그 부작용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이 좋은 걸로 되어 있냐면요. 대개 한 50세가 넘은 그런 장년기에 계신 분들이 콜레스테롤 레벨에 관계없이 그 스타틴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오래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상 연구가 한 5년 정도 하다가 중간에 끝냈어요. 너무 차이가 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 임상 연구가 나온 지 한 2, 3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저희는 그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을 조금 편하게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도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약을 꾸준히 드시면 물론 거기에 근육 통통이 근육통이 생긴다든지 조금의 어떤 그런 부작용은 있지만 전체적인 이 심장 질환을 조절하는 거에서는 아주 좋은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에 가장 중요한 거를 들라 그러면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아스피린 꼭 드셔야 돼요. 아스피린은 약작용이 가장 중요한 게 피를 맑게 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제 최소한도 두 가지 약제는 꼭 필요한 약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끝으로 제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거 조금 늘리라. 우선 치료는 크게 대분하면
약물 치료가 있고 수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구는 약물 치료하고 누구는 수술하느냐 아주 편하게 이해하시면 병이 중하면 그죠? 여러 혈관에 병이 있고 그러면은 수술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 들어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이제 만들어내고 이제 보편화된 치료 방법이 약물을 묻힌 약물 코팅 스텐으로 그 좁아진 혈관을 이제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스텐 시술이 시작된 거는 한 30년 전쯤에 아주 우연히 막힌 혈관을 풍선으로 열었습니다. 풍선으로.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간단하게 풍선으로 이렇게 열어놨더니 문제는 효과도 좋지만 자꾸 좁아지는 게 문제였어요. 한 40%, 많게는 뭐 50%까지 자꾸 좁아지니까 그 좁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스텐트예요. 그러니까 스텐트의 역사는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스텐트 약물 코팅을 하지 않은 스텐트를 넣는데도 또 계속 좁아졌어요. 그게 한 20%.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가 거기다가 그 조직에 자라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약물 코팅을 해서 스텐을 개발한 게 한 이제 10년. 그러니까 이제 많은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재협착이 오는 그런 치료 효과나 이런 걸로 보면 한 3%에서 4%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약물 코팅 스텐이 이렇게 보편화되고 나서 저희가 되면서 생각한 게 수술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이제 그물망으로 치료를 해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선택된 환자, 좌관동맥 주관부에 병변이 있다든지 아주 여러 군데 혈관이 있지만 우리가 스텐트 하기에 좋은 그런 환자분들은요 수술을 대치해도 그 효과는 거의 똑같고 장기적인 그런 예후도 좋다라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저희가 한 20년 걸린 셈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혈관 질환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또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판막 질환, 이게 나이가 드시면 판막도 퇴행성 변화를 통해서 뭐 석회화도 되고 판막이 좋아져요. 그래서 요즘 대표적인 게 그 대동맥 판막인데 대동맥 판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장 좌심실에서 피를 펌프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나가는 관문에 문에 있는 그 판막이 대동맥 판막인데 그게 많이 좁아져요. 이게 이제 자꾸 일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저희가 어떻게 수술 대처하냐면 스텐트에다가 판막을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미리. 그래서 그 판막이 달려 있는 스텐을 그 좁아져 있는 판막에 갖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역시 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수술로 해오던 그런 치료를 우리가 비수술적인 스텐트 시술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대치시키는 그런 이제 치료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만은 우리가 굉장히 너그러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몸무게가 20% 자기 이제 정상 체중보다 한 20%, 25% 넘으면 우리가 이제 비만 이렇게 정의는 하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몸무게 많이 나가는 건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되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서부터 늘어나면서부터 이제 병이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 심장은 정상 체중의 한 20kg 이상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심장을 어떻게 누르게 돼요. 이게 꽉 하고 누르게 되면 심장은 힘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누르고 마는 게 아니라 20kg라는 몸무게가 잘 때 먹을 때 할 거 없이 계속 누르고 있잖아요. 심장을요. 그죠? 그러면 심장이 힘이 드니까 혈압이 올라가야 돼요. 혈압이 올라서 우리 전신에 피를 많이 적당하게 보내주려면 혈압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근육이 두꺼워져야 되잖아요. 운동을 많이 이게 힘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죠? 그다음에 계속 이제 무게가 한 20kg 버티고 있으면 두꺼워지다가도 더 힘이 들잖아요. 심장 근육이 늘어나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몸무게가 25% 뭐 20kg 이상 많이 나간다라는 거가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모든 우리 이 뭐 동맥경화증, 심장병의 아주 기본이다. 이제 이런 거 조금 더 인지하시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맥경화 일부는. 그래서 건강한 심장으로 100세 사는 법
사실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257세 사셨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남긴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정을 유지하고 거북이처럼 여유롭고 비둘기처럼 기운차게 움직이며 개처럼 자는 것이 장수 비결입니다. 그랬네요. 개처럼 자는 게 저도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렇게 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강의를 듣고 보니까 네. 제 신체 기관 중에 저는 입이 제일 바쁜 줄 알았거든요. 예. 말해야죠, 밥 먹어야죠. 근데 예.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심장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뛰어줘야 하니까요. 글쎄요. 네. 제일 열심히 일하고 오래 일하고 충직한 장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심장이요. 근데 아까 그 서구 쪽이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우리보다 높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어떤 식습관 때문인가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도 이제 요즘 2010년도, 9년도에 들어서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조금 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거의 1960년대부터 막 증가해서 지금 뭐 한 3, 40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조금 사망률이 줄고 있는데 많은 것이 식습관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사람 고기 좋아하죠.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들 좋아하죠. 그래서 그것을 교육하고 환자분들이 그거를 이해하는 기간이 한 3, 40년 걸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지금 우리 심장 질환으로 뭐 사망률로 심장 질환 사망률로 따지면 3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분 우리 하여튼 시청자분들이 교육되어져서 그 병을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 드린 동맥경화증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에 너무 충실하게 잘 건강 관리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런 선진국의 그런 경향을 따라가고 있어요, 거의. 한편으로는 우리 식생활도 점점 서구화되고 있고 네.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은 걱정이죠. 네. 패스트푸드 이런 거 고기 이런 거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요. 한국의 전통 음식이 저는 제일 그 헬시 푸드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음식인데 채소, 탄수화물 적당하게 그리고 근데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의 변화는 굉장히 고마운 게 많이들 아셔서 그걸 많이 준비하고 조심하고 흡연율도 불과 5, 6년 사이에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인 흡연율이 한 40%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건강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그 교수님 같은 분들이 생각하고 나오셔서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해 주시고 그런 덕분이죠. 저희가 그러니까 알게 앞서 되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운동도 많이 안 하고 네. 또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의 경우는 심장 기능에 무리가 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단을 한번 올라보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봄이며 가을이며 등산을 즐기지 않는 분들도 산을 한번 시험 삼아 올라보는 네. 것도 좋은 점검 방법이 될 수 그럼요. 있겠네요. 그 우연히 그러신 분들 많아요. 평소에 운동을 이렇게 즐기지 않으셔도 이제 산행을 가다가 갑자기 처음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 지하철을 갑자기 뛰어 올라가다가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가 테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제 주변에 이제 40대 후반의 친구들을 보면 아주 가끔 뭐 심장이 이렇게 콕콕 찌르는 것 같다는 둥 아니면 뭐 이렇게 살짝 꼬집는 것 같다는 둥 근데 증상이 빈번하지 않으니까 병원에 가기도 뭐하고 가서도 한 2달에 한 번 이래요 뭐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나이가 그러니까 동맥경화증 진행이 되면 대개 이제 50대, 60대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병이 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연령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뜨끔뜨끔하다 하는 거는 사실은 심장이랑 관련 없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심장에서 오는 증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장에 어떤 부담을 느꼈을 순간적으로. 때 그럼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예. 더 중요한 건 심장에서 오는 흉통이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아주 심해요. 그래서 뭐 이게 죽을 것 같아라는 어떤 두려움이 따르는 그런 이제 심각한 흉통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가벼운 어떤 뭐 불편함 그거는, 이런 예. 거는 크게 염려하지 예. 않아요. 심장이랑 꼭 그러면 관련지어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증상 아까 말씀하신 정말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네. 때 병원에 가면 어떤 조치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럼요. 시술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우선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또 이제 치료를 해야겠죠. 예. 그때까지 이제. 병원에 빨리 가야 하는 거죠. 아, 통증이. 그럼요. 심근경색증의 경우는 혈관이 이제 갑자기 막혀서 심장 근육이 막 죽고 갑자기 돌연사를 만들고 이러는 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병원에 가느냐가 사실 치료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증상이 생기고 1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달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고요. 제일 예.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한 뭐 6시간, 12시간까지도 심장 근육은 살아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하여튼 빨리 응급실에 와서 막힌 혈관을 빠른 시간에 어떻게 열어주느냐 사실 이제 그게 뭐 관건이거든요. 흔히 한숨 자고 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 아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될 안 것 같아요.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계절적 요인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야 혈관이 수축되니까 당연히 위험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환절기에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건 무슨 원인인가요? 환절기 심장 질환은 지금 이제 계절 특성상으로 보면 추울 때 많이 생기는 거는 뭐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거는 이제 혈관의 경련이라든지 추운 것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심장에 부담도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에 그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발현율이 좀 더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운 날씨에 이제 갑자기 노출되는 거. 그 또 하나의 예는 이제 우리가 뭐 목욕탕에 가잖아요. 사우나 하시면서 찬물, 더운 물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경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트레스예요. 심장에는. 냉혈탕 그럼요. 번갈아 굉장히 큰 가면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병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이 스텐트 시술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이 힘드시겠어요. 저는 그 바늘 구멍에 실 그러니까요. 꿰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네, 그 작은 좁은 혈관에다가 그래도 이렇게 아유. 애써주신 덕분에 우리 네.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또 이렇게 나와서 강의해주시니까 우리도 알게 됐잖아요. 예. 울산대 의대 심장내과의 박승정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하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흑표 산소흡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구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태극제약 도미나크림에서 백화점 상품권, NS몰에서 백화점 상품권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이 심장 네네네.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오늘 하루 내가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소중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증상 있으면 심고 지나치지 마시고요.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